개가 재벌 할머니 목에서 스카프를 물어뜯는 순간 아들의 300억짜리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9살 판자촌 소녀가 우연히 본 충격적인 장면. 회장님 피부에 닿으면 독이 서서히 올라와 자연스러운 노화로 보이겠지? 며느리와 아들이 짠 완벽한 음모. 하지만 백구가 먼저 알았습니다. 그 스카프 당장 빼세요! 가난한 소녀가 재벌 회장님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한 마리 개의 울부짖음이 목숨을 구하고 가족을 찾고 마을 전체를 바꾼 기적 같은 실화. 이 모든 게 백구 때문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 예정지입니다. 낡은 판잣집들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 비닐 천장 사이로 빗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한 작은 집에서 9살 소녀 지우가 외할아버지 만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만석은 68살, 무릎이 안 좋아 걷기도 힘든 노인입니다. 지우는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아직 캄캄한 골목을 빠져나가 우유 배달 트럭 앞에 섭니다. 아저씨가 우유 상자를 건네주면 지우는 작은 어깨에 메고 골목을 돌며 집집마다 배달합니다. 1시간을 일하고 받는 돈은 5,000원입니다. 하지만 지우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돈으로 할아버지 무릎약을 사 모아야 합니다.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입구에서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지우를 기다립니다. 백구입니다. 주인을 잃고 떠돌다가 지우에게 붙은 개입니다. 지우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백구야, 배고프지? 집 가서 밥 먹자.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지우를 따라갑니다. 지우와 백구는 좁은 골목을 지나 판잣집으로 향합니다. 집 앞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현수막이 펄럭입니다. 본 지역 재개발 철거 예정. 석 달 후. 만석은 마루에 앉아 무릎을 주무르며 한숨을 쉽니다. 지우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 무릎을 주물러 드립니다. 할아버지, 오늘 우유 배달 다녀왔어요. 이번 주면 약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고맙다. 우리 지우 참 착하지. 만석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만석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딸은 해외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손녀 지우만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딸은 그저 외국인 남자를 만났다고만 했고 그 남자도 사고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백구와 함께 골목을 걷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아주머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우는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재개발 부지에 여자 회장이 직접 온대. 해진금속이라던데. 거기 회장이래. 돈은 천문학적이라던데. 우리 같은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일 거야. 지우는 백구를 안고 생각합니다. 회장이 오면 우리 집도 밀리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백구는 어떻게 하죠? 그 시각 도심 한복판 유리 빌딩에서 71살 재벌 회장 윤혜정이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회정은 회색 정장을 입고 눈빛은 차갑습니다. 앞에는 재개발 수익률 보고서가 펼쳐져 있습니다. 담당 이사가 보고합니다. 회장님, 이번 재개발 사업으로 예상 수익은 3천억 원입니다. 주민 보상비를 최소화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회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정의 머릿속에는 숫자만 있습니다. 효율, 수익, 비용.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회정은 첫째 아들 준호를 해외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뒤로 감정을 버리고 숫자로만 살아왔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정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높은 빌딩 숲 너머 어딘가에 재개발 예정지가 있습니다. 회정은 그곳을 한 번도 직접 가보지 않았습니다.
담당 부서가 알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회정에게 중요한 건 수익률 뿐입니다. 둘째 아들 재혁이 회정의 방으로 들어옵니다. 재혁은 40대 초반 회사에서 상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형 준호의 그림자에 가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회정은 준호만 사랑했고 재혁은 언제나 2등이었습니다. 어머니, 재개발 현장 방문 일정 잡았습니다. 내일 오전에 가시면 됩니다. 알았다. 준비해라. 재혁은 고개를 숙이고 나갑니다. 회정은 재혁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재혁의 가슴 속에는 원망이 쌓여 있습니다. 어머니는 죽은 형만 사랑했고 살아있는 자신은 투명 인간 같습니다. 판잣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백구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쌀밥에 김치찌개, 그리고 백구에게는 밥에 사료를 섞어줍니다. 백구는 맛있게 먹으며 꼬리를 흔듭니다. 지우는 백구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백구야, 우리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백구는 지우의 손을 합습니다. 지우는 백구를 안습니다. 백구만이 유일한 친구입니다. 학교에서는 판잣집에 산다고 놀림받고 친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언제나 지우 곁에 있습니다. 밤이 되고 지우는 이불을 덮고 눕습니다. 백구는 지우의 발치에서 잠을 잡니다. 만석은 옆방에서 기침을 합니다. 지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다시 우유 배달을 나갑니다. 백구는 지우를 배웅하며 골목 입구에 앉아 기다립니다. 골목 어귀에서 큰 차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검은 세단 몇 대가 재개발 현장 쪽으로 향합니다. 백구는 차를 보며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백구의 본능이 말합니다. 저기에 뭔가 위험한 것이 있다고. 저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백구는 차가 사라진 방향을 계속 바라봅니다. 털이 쭈뼛서고 경계심이 온몸을 감쌉니다. 지우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와 백구를 봅니다. 백구는 여전히 골목 입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우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백구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백구는 지우를 보고 낮게 끙끙거립니다. 지우는 백구를 안으며 생각합니다. 백구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건 처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걸까요? 골목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웅성거립니다. 오늘 회장이 직접 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입니다. 누군가는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고 누군가는 쫓겨날까봐 두려워합니다. 만석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딸을 키우고 손녀를 키우고 모든 기억이 이곳에 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재개발은 막을 수 없고 철거는 정해진 일입니다. 지우는 백구와 함께 골목을 걷습니다.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입니다. 석 달 후 이곳은 사라집니다. 지우의 집도 할아버지의 추억도 백구와 함께한 시간도 모두 사라집니다. 지우는 눈물을 참으며 백구를 꼭 안습니다. 백구야, 우리 어떡하지? 백구는 지우의 얼굴을 핥으며 위로합니다. 백구의 따뜻한 혀가 지우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지우는 백구를 안고 울음을 삼킵니다. 어른들은 모르는 9살 소녀의 두려움과 슬픔이 가슴에 가득합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우는 백구와 함께 집으로 달려갑니다. 빗속에서 현수막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재개발 철거 예정. 석 달 후. 지우의 운명이 바뀌는 날까지 석 달이 남았습니다. 해시태그 1번 답변. 두 버전의 후킹력은 동일합니다. 내용과 구성이 같고
단지 나이 표현 방식만 다릅니다. 마이너스 첫 번째 68살, 이른한 살 40대 일상 구어체. 마이너스 두 번째 수정본 68살, 71살, 40대 오디오 드라마용. 결론 두 번째 수정본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디오로 읽을 때 더 명확합니다. 마이너스. 며칠 후 지우는 할아버지 무릎약을 사러 약국에 갑니다. 평소 가던 동네 약국이 문을 닫아서 버스를 타고 낯선 부촌 주택가로 향합니다. 백구도 함께 따라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약국을 찾아 골목을 걷는데 주변 풍경이 판잣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높은 담벼락, 깔끔한 대문, 정원이 보이는 큰 집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우는 백구의 목줄을 잡고 천천히 걷습니다. 약국은 아직 멀고 골목은 조용합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백구는 특정 대문 앞에서 발톱을 세우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와랄, 으르렁. 백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백구야, 왜 그래? 조용히 해. 지우는 백구를 달래려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백구는 대문 안쪽을 향해 계속 지저댑니다. 지우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대문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높은 담 너머로 정원이 보이고 그 안쪽 거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안을 봅니다. 거실 테이블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명은 세련된 옷을 입은 중년 여자, 다른 한 명은 정장을 입은 남자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명품 브랜드 상자가 놓여 있고 그 안에서 화려한 실크 스카프가 보입니다. 여자가 투명한 작은 병을 꺼내 스카프에 뿌립니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여자의 입술이 움직입니다. 목소리는 작지만 조용한 골목이라 희미하게 들립니다. 피부에 닿으면 서서히 올라와. 운동도 많으시잖아. 자연스런 노안으로 보이겠지. 지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뭔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남자가 손을 떨며 묻습니다. 정말 엄마 아니 회장님이 죽지는 않겠지? 죽기 직전까지만 가면 돼. 보험금 300억 회사도 우리 거고. 지우의 손이 떨립니다. 300억? 회장님? 저 사람들이 누군가를 해치려는 걸까요? 백구는 더 거세게 짖습니다. 와랄랄. 지우는 반사적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할아버지가 준 낡은 휴대폰이지만 동영상은 찍을 수 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녹화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거실 앞모습이 담깁니다. 여자가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접어 상자에 넣습니다. 남자가 옆에서 상자를 받아듭니다. 오늘 저녁 어머니께 드려. 꼭 목에 두르시게 해. 알았어. 미령, 정말 괜찮은 거지? 걱정 마. 아무도 모를 거야. 지우는 모든 장면을 휴대폰에 담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얼굴, 스카프, 투명한 병, 그리고 대화 내용까지. 지우의 손은 계속 떨리지만 녹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백구가 더 크게 짖습니다. 와랄랄. 집안에서 여자가 창문 쪽을 바라봅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 몸을 숨깁니다. 백구의 목줄을 잡아당기며 대문에서 멀어집니다. 심장이 쿵쿵 뜁니다. 누가 있어?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우는 백구를 안고 골목 모퉁이로 달려갑니다. 숨을 헐떡이며 담벼락에 등을 기댑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자가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네. 개 짖는 소리였나 봐. 여자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우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백구는 지우의 품에서 헐떡입니다. 지우는 백구를 꼭 안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내가 알려준 거지? 백구는 꼬리를 한번 흔듭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동영상이 제대로 찍혔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얼굴, 스카프, 대화 내용이 모두 담겼습니다. 지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우는 9살 아이입니다. 경찰이 믿어줄까요? 게다가 저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지우는 약국으로 가서 할아버지 약을 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지우는 계속 고민합니다.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릴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무릎이 아파서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우는 휴대폰을 들고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112에 신고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를 걸려니 겁이 납니다. 만약 잘못 신고한 거면? 만약 저 사람들이 지우를 찾아내면? 지우는 전화번호를 누르다가 지웁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합니다. 회장님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회장님에게 직접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지우는 동영상을 다시 봅니다. 해진금속 회장. 지우는 인터넷에서 해진금속을 검색합니다. 큰 회사입니다. 홈페이지에 비서실 이메일이 있습니다. 지우는 이메일을 씁니다. 손가락이 서툴지만 천천히 한 글자씩 입력합니다. 할머니가 위험해요. 스카프 조심하세요. 제목에 그렇게 쓰고 동영상 파일을 첨부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메일이 발송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제 할머니한테 닿겠지. 할머니가 조심하실 거야. 지우는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지우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해진금속 회사 보안 시스템은 모르는 주소에서 온 동영상 첨부 메일을 자동으로 스팸함으로 분류합니다. 지우의 메일은 비서실 담당자의 눈에 띄지 않고 스팸함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밤이 되고 지우는 백구와 함께 잠을 잡니다. 백구는 지우의 발치에서 낮게 신음합니다. 백구도 불안한 모양입니다. 지우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속삭입니다. 백구야, 우리가 할머니를 구한 거 맞지? 메일 보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마치 무언가 나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 듯합니다. 지우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저 여자와 남자는 누구일까요? 회장님은 누구일까요? 왜 스카프에 이상한 걸 뿌렸을까요? 지우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돕니다.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제발 할머니가 무사하기를. 제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백구는 지우의 손을 핥으며 위로합니다. 지우는 백구를 꼭 안고 잠이 듭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지우는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보낸 메일은 스팸함에 갇혀 있고 회장 윤혜정은 내일 재개발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며느리 미령이 선물한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다음 날 아침 재개발 예정지 앞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오늘은 첫 철거 날입니다. 판자촌 주민들이 철문 앞에 모여 불안과 분노로 웅성거립니다. 할머니들은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은 학교 문제를 걱정합니다. 우리 애들 학교는 어디로 보내란 말이에요? 이주비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요? 이 돈으로 어디 가서 살아요? 주민대표 달수가 앞에 나서서 확성기를 듭니다. 달수는 50대 후반, 이 동네에서 30년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회장이 직접 온다잖아요. 그때 얘기합시다.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철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공사 관계자들이 나와 주민들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집니다. 몇몇 젊은이들은 철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오전 10시쯤 골목 입구에서 검은 세단 세대가 천천히 들어옵니다. 주민들은 차를 보며 술렁입니다. 첫 번째 차에서 경호원 2명이 내립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경계합니다. 두 번째 차 문이 열리고 회장 윤혜정이 내립니다. 회정은 회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목에는 화려한 실크 스카프가 두르고 있습니다. 붉은색과 금색이 섞인 명품 스카프입니다. 회정의 표정은 냉정합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71살이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합니다. 주민들이 회정을 향해 달려듭니다. 경호원들이 막아서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회장님, 보상금 좀 더 주세요. 우리 애들 학교는 어떡해요? 2주 대책도 없이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회정은 주민들을 차갑게 바라봅니다. 담당 이사가 옆에서 속삭입니다. 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회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나섭니다. 확성기 없이도 회정의 목소리는 또렷합니다. 보상금과 2주 대책은 담당 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니 과도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너무나 차갑고 단호한 말투입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달수가 앞으로 나섭니다. 회장님, 우리도 사람입니다. 여기서 30년을 살았어요. 하루아침에 쫓겨나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회정은 달수를 바라봅니다. 눈빛에는 동정도 미안함도 없습니다. 재개발은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보상은 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회정은 돌아서서 공사 현장 쪽으로 향합니다. 경호원들이 앞뒤로 회정을 호위합니다. 주민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회정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골목 끝에서 숨이 턱까지 차오른 소녀가 달려옵니다. 지우입니다. 지우는 한 손에 휴대폰을 쥐고 다른 손으로는 백구의 목줄을 잡고 있습니다. 백구도 지우와 함께 전력으로 달려옵니다. 지우는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에서 회장이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스카프를 두르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메일이 전달되지 않았구나. 회장님이 위험하다. 지우는 할아버지에게 말도 못하고 백구를 데리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마지막엔 뛰어왔습니다. 백구도 지우의 다급함을 느끼고 함께 달렸습니다. 지우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고 숨은 가빠서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지우의 목소리가 현장에 울립니다. 사람들이 지우를 돌아봅니다. 경호원들도 지우를 향해 다가옵니다. 하지만 백구가 먼저 움직입니다. 백구는 지우의 손에서 목줄을 빼내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뛰어들어갑니다. 백구는 회정을 향해 일직선으로 달려갑니다. 경호원들이 백구를 막으려 하지만 백구는 재빠르게 피해 회정 앞에 섭니다. 백구는 회정의 목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댑니다. 와랄랄, 와랄랄. 회정은 뒤로 물러섭니다. 백구는 앞발을 들어 회정의 스카프를 할퀴듯 휘젓습니다. 스카프가 흔들리고 회정은 균형을 잃을 뻔합니다. 경호원이 백구를 잡으려 하지만 백구는 계속 짖으며 스카프를 향해 달려듭니다. 지우가 숨을 헐떡이며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옵니다. 지우는 외칩니다. 할머니, 그 스카프 당장 빼세요. 진짜 위험해요. 주변이 얼어붙습니다. 9살 소녀가 재벌 회장을 향해 할머니라고 부르고 스카프가
위험하다고 소리칩니다. 주민들은 무슨 일인가 하며 지우를 바라봅니다. 회정도 지우를 바라봅니다. 너는 누구냐? 회정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냅니다. 동영상을 재생해서 회정에게 들이밉니다. 이거 보세요. 그 스카프 독 묻혀 있어요. 할머니 죽이려고 만든 거예요. 휴대폰 화면에는 미령과 재혁이 스카프에 투명한 액체를 뿌리는 장면이 재생됩니다. 회정은 화면을 보며 얼굴이 굳어집니다. 주변 사람들도 화면을 보려고 모여듭니다. 그 순간 한 여자가 카메라를 들고 앞으로 나옵니다. 지역 신문 기자 최선미입니다. 선미는 30대 중반 재개발 문제를 취재하러 온 기자입니다. 선미는 본능적으로 렌즈를 회정과 지우에게 들이댑니다.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립니다. 백구는 회정의 목 주변을 킁킁거립니다. 백구의 코가 스카프를 스칩니다. 백구는 낮게 으르렁거리다가 갑자기 스카프 끝을 입으로 물어 잡아당깁니다. 찢어질 듯한 소리가 나며 스카프가 회정의 목에서 벗겨집니다. 이게가 뭐 하는 거야? 경호원이 백구를 떼어내려 하지만 백구는 스카프를 물고 멀리 달아납니다. 스카프를 땅에 던지고 찢어댑니다. 와랄랄. 회정은 목을 만집니다. 손가락 끝에 뭔가 미끈한 것이 묻어 있습니다. 회정은 손을 보고 목을 다시 만집니다. 목 부분에 작은 붉은 발진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가렵고 따가운 느낌이 듭니다. 회정은 지우의 휴대폰을 다시 봅니다. 화면 속 여자는 며느리 미령입니다. 남자는 아들 재혁입니다. 회정은 숨이 막힙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말입니까? 보험금 300억 회사도 우리 거고. 화면 속 미령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회정은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죽이며 지켜봅니다. 선미는 계속 사진을 찍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그 사람들이 스카프에 이상한 거 뿌리는 거 메일로 보냈는데 안 닿았나 봐요. 할머니 목에 닿으면 안 돼요. 위험해요. 회정은 지우를 바라봅니다. 9살 소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회정은 목의 발진을 다시 만집니다. 점점 더 가렵고 따갑습니다. 담당 이사가 급히 119를 부릅니다. 구급차 불러요. 회장님, 응급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확히 모르지만 회장이 위험하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백구는 스카프를 물고 계속 지저댑니다. 마치 이것이 증거라고 외치는 것처럼. 지우는 백구를 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을 구했습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백구를 꼭 안습니다. 백구야, 우리 해냈어.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지우의 얼굴을 합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끌고 내립니다. 회정은 의식은 있지만 목 부분의 발진이 점점 더 번져가고 있습니다. 구조사가 회정의 상태를 확인하며 묻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으십니까? 목이 따갑고 숨쉬기가 조금 힘듭니다. 구조사는 회정의 목을 살피고 땅에 떨어진 스카프를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증거물로 보관해야 합니다. 회정은 들것에 누워 구급차에 실립니다. 담당 이사와 경호원 한 명이 함께 탑니다. 지우는 백구를 안고 구급차를 바라봅니다. 회장님이 괜찮아질까요? 지우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주민들은 지우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냅니다. 얘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회장 아들이 정말 회장을 죽이려 했다고? 그 동영상 진짜야? 달수가 사람들을 제지합니다. 다들 물러서세요.
애가 놀랐잖아요. 선미 기자가 지우에게 다가옵니다. 선미는 무릎을 꿇고 지우와 눈높이를 맞춥니다. 얘야, 괜찮니? 내가 정말 용감한 일을 했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선미는 명함을 꺼내 지우에게 건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지우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만석이 지팡이를 짚고 헐떡이며 달려옵니다. 지우야, 지우야, 할아버지. 지우는 백구를 데리고 만석에게 달려갑니다. 만석은 지우를 꼭 안습니다. 걱정했잖아. 갑자기 어디 간 거야? 할아버지, 미안해요. 그런데 할머니가 위험해서. 지우는 만석에게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 본 광경, 동영상, 메일, 그리고 오늘 일. 만석은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봅니다. 얘야, 너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 그 사람들이 널 해칠 수도 있었잖아. 하지만 할머니를 구해야 했잖아요. 만석은 지우를 다시 안습니다. 손녀가 대견하면서도 걱정스럽습니다. 경찰차 2대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경찰관들이 내려 현장을 통제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받기 시작합니다. 한 경찰관이 지우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동영상을 찍은 아이니? 네. 휴대폰 좀 볼 수 있을까? 증거로 확보해야 해. 지우는 휴대폰을 건넵니다. 경찰관은 동영상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거 중요한 증거야. 잠시 압수해야 하는데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경찰관은 증거물 봉투에 휴대폰을 넣고 영수증을 작성합니다. 다른 경찰관은 스카프를 수거하고 현장 사진을 찍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도 받습니다. 병원으로 향한 구급차 안에서 회정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목의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숨쉬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담당 의사가 회정의 손을 잡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참으세요. 곧 병원 도착합니다. 회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정의 머릿속에는 동영상 속 장면이 계속 떠오릅니다. 며느리 미령과 아들 재혁, 300억 보험금, 회사. 회정은 눈을 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습니다. 돈만 보고 효율만 따지고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합니다. 응급실로 실려 들어간 회정은 의사의 진찰을 받습니다. 의사는 목 부분을 자세히 살피고 혈액 검사를 지시합니다. 피부 접촉성 독성 반응으로 보입니다. 장시간 노출되었으면 매우 위험했을 겁니다. 의사는 스카프 샘플도 함께 검사실로 보냅니다. 회정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목의 발진은 계속 번지고 있지만 응급 처치 덕분에 호흡은 안정되어 갑니다. 1시간 후 지우와 만석, 백구가 병원에 도착합니다.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만석은 지우의 손을 잡고 응급실 입구로 향합니다. 백구는 병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입구 밖에 앉습니다. 백구야, 여기서 기다려. 금방 올게. 백구는 낮게 끙끙거리며 응급실 문을 바라봅니다. 지우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고 만석과 함께 안으로 들어갑니다. 응급실 복도에는 해진금속 직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담당 의사, 비서실장 장소라, 그리고 몇몇 임원들입니다. 지우와 만석이 다가가자 장소라가 일어섭니다. 회장님을 구한 아이가 너니? 네. 장소라는 지우의 손을 잡습니다.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지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의사가 복도로 나와 상태를 설명합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호흡 곤란으로 위험할 뻔했습니다. 스카프에서 검출된 물질은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입니다.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담당 이사가 묻습니다. 면회는 언제 가능합니까? 1시간 후면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그때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지우와 만석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립니다. 만석은 무릎을 주무르며 한숨을 쉽니다. 무릎이 아파서 오래 앉아있기 힘듭니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무릎을 주물러 드립니다. 밖에서 백구는 응급실 문 앞 바닥에 엎드린 채 낮게 신음하듯 웁니다. 끙끙, 끙끙. 지나가는 사람들이 백구를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한 간호사가 백구에게 물을 가져다 줍니다. 백구는 물을 마시지만 여전히 응급실 문을 바라봅니다. 한편 경찰은 지우의 동영상을 분석하고 해진금속 본사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보험 가입 내역, 회장 주변 인물 관계, 최근 재산 변동 사항 등을 조회합니다. 장소라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립니다.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회장을 위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장소라는 경찰에게 내부 자료를 제공합니다. 보험금 수익자가 최근 제역으로 변경된 기록, 회사 법인 카드로 명품 스카프를 구매한 내역, 그리고 미령이 의심스러운 화학 물질을 구매한 카드 결제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제역과 미령을 가리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소문이 퍼집니다. 회장의 아들과 며느리가 회장을 죽이려 했다는 소문. 직원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봅니다. 진짜 그 애가 우연히 본 걸까? 재개발 반대하려고 꾸민 거 아닐까? 걔를 훈련시킨 건 아닐까? 장소라는 이런 소문을 듣고 화를 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9살 아이가 어떻게 그런 걸 꾸며요. 하지만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개발 예정지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지우를 영웅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1시간 후 회정이 깨어납니다. 의사가 상태를 확인하고 면회를 허락합니다. 장소라가 먼저 들어갑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지만 의식은 또렷합니다. 그 아이, 그리고 그 하얀 개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 이름은 지우, 외할아버지와 함께 왔습니다. 회정은 눈을 감습니다. 9살 아이와 개 한 마리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을 죽이려 했고, 회정은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참습니다. 71년을 살며 굳어진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이를 들어오게 해. 장소라는 밖으로 나가 지우를 부릅니다. 지우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회정의 병실로 들어갑니다. 만석은 밖에서 기다립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지우는 침대 옆에 섭니다. 회정은 지우를 바라봅니다. 작고 마른 아이입니다. 옷은 낡았고 신발은 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맑습니다. 내가 나를 구한 거니? 네, 할머니. 왜 그랬니? 나는 너희 집을 밀어버리려는 사람인데.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사람이잖아요. 나쁜 일 당하면 안 되잖아요. 회정은 지우의 대답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9살 아이가 원수 같은 사람도 구하는데 자신은 평생 무엇을 했을까? 회정은 지우의 손을 잡습니다. 고맙다. 내 이름이 뭐라고 했지? 지우요. 지우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정말 고맙다. 지우는 얼굴이 빨개집니다. 회정은 지우를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71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입니다. 경찰서 조사실입니다.
형사 2명이 책상 앞에 앉아 있고 그 맞은편에는 재혁과 미령이 각각 따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혁은 첫 번째 조사실에서, 미령은 두 번째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형사는 재혁 앞에 증거 자료를 펼쳐놓습니다. 보험금 수익자 변경 서류, 명품 스카프 구매 내역, 자택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그리고 지우가 찍은 동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재혁을 향하고 있습니다. 윤재혁 씨, 이 모든 증거를 보고도 부인하시겠습니까? 재혁은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손은 떨리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재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엽니다. 저는 그저 뭡니까?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형사는 눈썹을 치켜 올립니다. 재혁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평생 형 그림자에 가려 살았습니다. 형은 죽었는데도 어머니는 형만 사랑했어요. 저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재혁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형사는 기록을 적으며 묻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려 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죽이려 한 게 아닙니다. 미령이 그냥 아프게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회사를 맡고 어머니는 쉬시면서 제 능력을 인정하실 거라고. 부인 서미령 씨가 주도했다는 말입니까? 재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형사는 다음 질문을 던지기 전에 잠시 재혁을 바라봅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인정을 받고 싶었다고 말하는 모습이 처량합니다. 살인 미수방조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네,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옆 조사실에서는 미령이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미령은 팔짱을 끼고 차갑게 앉아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남편이 시켜서 스카프를 샀을 뿐입니다. 형사는 스카프 구매 내역을 보여줍니다. 이 스카프는 서미령 씨 법인 카드로 결제됐습니다. 그리고 이 화학 물질 구매 내역도 서미령 씨 개인 카드입니다. 미령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형사는 지우가 찍은 동영상을 재생합니다. 화면에는 미령이 스카프에 투명한 액체를 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미령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피부에 닿으면 서서히 올라와. 운동도 많으시잖아. 자연스런 노안으로 보이겠지. 미령은 화면을 보고 입술을 깨뭅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미령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떨굽니다. 변호사 오기 전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외부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재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됩니다. 해진금속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고 회장이 회복할 때까지 모든 주요 사업을 보류하기로 결정합니다. 주가는 폭락합니다. 하루 만에 30%나 떨어집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합니다. 각 방송사 뉴스에서는 톱뉴스로 다룹니다. 300억 보험금을 노린 재벌가 살인 미수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진금속 회장의 아들과 며느리가 회장을 독살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신문 일면에도 대문짝만 하게 실립니다. 재혁과 미령의 사진, 지우와 백구의 사진, 그리고 스카프 사진까지 선미 기자가 찍은 사진들이 각 언론사에 배포됩니다. 판자촌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우는 영웅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도 생깁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어떻게 되는 거야? 회사가 망하면 우리 보상금은? 지우가 회장 구했으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재개발 중단되면 우리 집값만 떨어지는 거야. 주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누군가는 지우를 칭찬하고 누군가는 재개발이 중단될까봐 걱정합니다.
달수는 회의를 열어 주민들을 진정시킵니다. 일단 회장님이 회복하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지우는 잘한 겁니다.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며칠 후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미령과 재혁의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집안 곳곳을 뒤지지만 독성 물질 용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미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는 주변 골목을 수색합니다. 쓰레기 더미, 하수구, 공터까지 샅샅이 뒤지지만 찾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백구가 나타납니다. 지우가 백구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수색 현장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백구는 골목 한쪽을 향해 걸어갑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습니다. 백구는 쓰레기 더미 앞에 멈춰서서 짖기 시작합니다. 와랄랄. 백구야, 왜 그래? 지우는 백구를 따라갑니다. 형사도 백구의 행동을 보고 다가옵니다. 백구는 쓰레기 더미를 앞발로 긁어냅니다. 쓰레기 속에서 작은 스프레이 캔이 나옵니다. 형사는 장갑을 끼고 캔을 집어듭니다. 라벨이 벗겨져 있지만 안에 액체가 남아 있습니다. 형사는 증거 봉투에 캔을 넣습니다. 잘했어, 백구야. 형사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듭니다. 캔은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집니다. 분석 결과 스카프에서 검출된 독성 물질과 동일한 성분이 확인됩니다. 이로써 모든 증거가 완성됩니다. 보험금 수익자 변경, 스카프 구매, 독성 물질 구매, 자택 폐쇄회로 텔레비전, 지우의 동영상, 그리고 백구가 찾아낸 스프레이 캔까지 재혁과 미령에 대한 혐의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합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재혁과 미령은 수갑을 찬 채 법원으로 향합니다. 그날 회정은 병원에서 퇴원해 휠체어를 타고 법원 앞에 나옵니다. 장소라가 휠체어를 밀고 경호원들이 주변을 호위합니다. 언론 기자들이 몰려들지만 회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호송 차량이 도착하고 수갑을 찬 재혁과 미령이 내립니다. 재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고 미령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재혁은 어머니 회정을 봅니다.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재혁은 걸음을 멈추고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회정은 재혁을 바라봅니다. 회정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지만 흘리지는 않습니다. 회정은 입술을 깨물며 생각합니다. 내가 숫자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한 대가다. 아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변했다. 모두 내 잘못이다. 하지만 회정은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릴 뿐입니다. 재혁은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눈물을 흘리며 법원 안으로 끌려갑니다. 미령도 뒤따라 들어갑니다. 기자들이 회정에게 마이크를 들이밉니다. 회장님, 아드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정은 대답하지 않고 휠체어를 돌립니다. 장소라가 휠체어를 밀어 차로 향합니다. 차에 타기 전 회정은 한번 뒤를 돌아봅니다. 법원 건물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미안하다, 재혁아. 차 문이 닫히고 차량은 출발합니다. 회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71년을 살며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아들은 감옥에 가고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장소라는 백미러로 회정을 바라봅니다. 회정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차는 조용히 병원으로 향합니다. 며칠 후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쓰러집니다.
골목 어귀에서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백구가 놀라서 지저댑니다. 와랄랄. 지나가던 이웃 아주머니가 급히 달려와 지우를 흔듭니다. 지우야, 괜찮니? 정신 차려. 지우는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져 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급히 119에 전화를 겁니다. 백구는 지우의 얼굴을 핥으며 계속 짖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고 누군가 물을 가져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지우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합니다. 백구는 구급차를 따라 달립니다. 구급대원이 백구를 막으려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필사적으로 구급차 뒤를 쫓아 달립니다. 적에는 환자 보호자 개입니다. 같이 태워주세요.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백구를 구급차에 태웁니다. 백구는 지우의 들건 옆에 바짝 붙어 앉습니다. 지우의 손을 핥으며 낮게 끙끙거립니다. 구급대원이 지우의 맥박을 재고 혈압을 측정합니다. 혈압이 낮습니다. 탈진 증상으로 보입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가 지우를 진찰합니다. 청진기를 대고 눈을 확인하고 여러 검사를 지시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인한 탈진입니다. 영양 상태도 매우 좋지 않고요. 빈혈 수치가 심각합니다. 며칠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만석도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합니다. 무릎을 절뚝이며 병실로 들어와 지우를 바라봅니다. 지우는 링거를 맞으며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작은 얼굴은 더 작아 보이고 가는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이 안타깝습니다. 만석은 지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만석은 자신을 탓합니다. 무릎이 아파 일을 못하고 지우가 우유 배달로 돈을 벌게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밥을 차려주지도 못했습니다. 만석의 어깨가 흔들립니다. 백구는 병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복도에서 기다립니다. 간호사가 백구를 쫓아내려 하지만 백구는 병실 문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문만 바라봅니다. 결국 간호사는 포기하고 백구가 복도에 있는 것을 허락합니다. 저게 참 영리하네. 주인 걱정하는 게 보여. 간호사들이 백구를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한 간호사가 물그릇을 가져다 주고 또 한 간호사가 담요를 깔아줍니다. 백구는 그 위에 누워 병실 문만 바라봅니다. 소식을 들은 회정이 병원을 찾아옵니다. 회정은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목에 붕대를 감은 채 병원에 옵니다. 장소라가 휠체어를 밀고 회정은 지우의 병실 앞에 섭니다. 복도에서 백구가 회정을 보고 일어나 꼬리를 흔듭니다. 너도 걱정이 많구나. 회정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백구는 회정의 손을 핥습니다. 만석은 회정을 보고 놀라 일어섭니다. 회장님이시죠? 네, 지우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모든 치료비를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지우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회정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석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습니다. 회정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회정은 병실 안으로 들어가 지우를 바라봅니다. 작고 마른 소녀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링거 바늘이 가는 팔에 꽂혀 있고 얼굴은 창백합니다. 회정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지우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눈을 감고 있는 얼굴을 보니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누구를 닮았을까요? 회정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회정은 의사를 불러 지우의 상태를 자세히 묻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합니다. 영양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성장기 아이인데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단백질, 철분, 비타민 모두 부족합니다. 빈혈도 심하고요. 일단 기본 혈액 검사를 했는데 희귀한 혈액형이네요. 희귀한 혈액형이요? 네, RH 음성 AB형입니다. 국내에 0.3%밖에 안 되는 매우 희귀한 혈액형입니다. 혹시 수혈이 필요하면 구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정은 멈칫합니다. RH 음성 AB형. 회정 자신도 같은 혈액형입니다. 매우 희귀해서 헌혈할 때마다 귀한 혈액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평생 몇 번 만나지 못할 혈액형입니다. 회정은 의사에게 묻습니다. 제 혈액형도 RH 음성 AB형인데 우연일까요? 의사는 눈썹을 치켜 올립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매우 희귀한 혈액형이라 우연이라고 보기엔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보통 유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가족 관계가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이 아이를 처음 봤습니다. 그렇다면 조부모와 손주 관계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겠습니까? 회정은 잠시 망설입니다. 유전자 검사? 이 아이와 자신이 혈연 관계라는 말인가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회정의 아들 준호는 9년 전에 해외에서 사고로 죽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정은 고개를 젓습니다. 만석이 복도로 나와 회정에게 말합니다. 회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만석은 한숨을 깊이 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눈가는 촉촉해집니다. 제 딸이 9년 전에 해외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우를 임신한 채로요. 프랑스 파리에서 일했습니다. 지우는 외국에서 태어났고 딸이 죽은 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딸이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외에서 만난 한국 남자라고만 했어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사고였다고 들었습니다. 회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9년 전 프랑스 파리 교통사고. 회정의 아들 준호가 죽은 것도 9년 전 프랑스 파리 교통사고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사고. 회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사고가 언제였습니까? 2016년 5월 15일입니다. 회정은 눈을 감습니다. 준호가 죽은 날과 정확히 같습니다. 우연일 수 없습니다. 회정은 다리에 힘이 풀려 휠체어에 주저앉습니다. 준호야. 회정은 작게 중얼거립니다. 준호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정은 몰랐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조심했을 것입니다. 회정은 의사에게 말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결과를 알려주세요. 유전자 검사를 위해 회정과 지우의 혈액 샘플이 채취됩니다. 샘플은 전문 기관으로 보내지고 3일 후 결과가 나옵니다. 회정은 그 3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만약 지우가 준호의 딸이라면 자신은 손녀를 9년 동안 몰랐던 것입니다. 3일 후 회정은 병원 상담실에서 의사로부터 결과를 듣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건네며 말합니다. 99.9% 일치합니다. 회장님과 지우 양은 조성 관계가 확실합니다. 회정은 서류를 부여잡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글씨가 흐려져 보입니다. 조성 관계. 지우는 회정의 손녀입니다. 준호의 딸입니다. 회정은 눈물이 쏟아집니다.
71년을 살며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던 회정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오열합니다. 준호야, 내 딸을 이제야 알았구나. 이 할미가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회정은 책상에 엎드려 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목소리는 떨립니다. 장소라는 회정의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회정은 눈물을 닦고 일어섭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회정은 만석을 상담실로 부릅니다. 만석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줍니다. 만석도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럼 회장님이 지우 친할머니시란 말씀입니까? 네, 제 아들 준호가 지우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준호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이까지 있었다는 걸. 준호가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재벌가 아들이라는 게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제 딸도 그랬을 거예요. 두 사람 다 조심스러워했을 겁니다. 만석은 눈물을 흘립니다. 딸이 사랑했던 남자가 재벌가의 아들이었다니.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세상을 떠나고 남은 건 지우뿐입니다. 회정은 지우의 병실로 향합니다. 지우는 이제 깨어나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백구가 병실 안으로 들어와 지우의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특별히 허락해 준 것입니다. 지우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회정은 지우의 침대 옆에 앉습니다. 지우는 회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목은 이제 안 아프세요? 응, 괜찮다. 내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 지우야. 회정은 지우의 손을 잡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입니다. 회정은 지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따뜻하게 해줍니다. 지우야, 내가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어.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회정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준호 이야기, 프랑스 사고 이야기,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지우는 눈을 크게 뜨고 듣습니다.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었다니, 할머니가 있었다니, 그것도 재벌 회장이 할머니라니. 그럼 할머니가 진짜 제 친할머니세요? 그래, 내 아버지는 내 아들 준호야. 나는 내 할머니가 맞아. 9년 동안 몰라서 미안해. 지우는 눈물을 흘립니다.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고 할머니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지우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가 생겼습니다. 지우는 회정의 품에 안깁니다. 회정도 지우를 꼭 안습니다. 미안하다, 지우야. 할머니가 너무 늦게 찾아서. 이제부터는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저 너무 좋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옵니다. 백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듭니다. 백구도 알고 있습니다. 이 가족이 이제라도 다시 이어졌다는 것을. 백구는 병실 창가로 다가가 앞발을 올리고 밖을 바라봅니다. 따뜻한 햇살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오랜 이별 끝에 찾은 가족의 재회를 축복하는 것처럼. 마이너스. 몇 주 후 재혁과 미령의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찹니다. 언론 기자들, 해진금속 직원들, 판자촌 주민들까지 모여 있습니다. 회정도 휠체어를 타고 방청석 앞줄에 앉아 있습니다. 지우와 만석도 함께 있습니다. 백구는 법원 밖에서 기다립니다. 법원 계단에 앉아 입구만 바라봅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혁과 미령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고 미령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갑은 풀렸지만 표정은 어둡습니다. 재혁의 얼굴은 수척하고 미령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 내용을 낭독합니다.
피고인 윤재혁과 서미령은 공모하여 피해자 윤혜정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300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독성 물질이 묻은 스카프를 피해자에게 선물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를 하나씩 제시합니다. 먼저 보험금 수익자 변경 서류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원래 수익자는 회사 재단이었는데 석 달 전 재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날짜, 서명, 도장까지 모두 명확합니다. 피고인 재역은 어머니 몰래 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습니다. 300억 원이라는 거액입니다. 이는 명백한 범행 계획의 증거입니다. 다음은 명품 스카프 구매 내역입니다. 미령의 법인 카드로 결제되었고 날짜는 한 달 전입니다. 브랜드, 가격, 구매처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화학 물질 구매 내역입니다. 미령의 개인 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했습니다. 구매 목록에는 독성 물질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검사는 자택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재생합니다. 화면에는 미령과 재혁이 거실 테이블에서 스카프에 투명한 액체를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음성도 선명하게 들립니다. 피부에 닿으면 서서히 올라와. 운동도 많으시잖아. 자연스런 노안으로 보이겠지.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젓고 혀를 찹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립니다. 정숙하십시오. 검사는 지우가 찍은 동영상도 제출합니다. 지우의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이 법정 화면에 재생됩니다. 미령과 재혁의 모습, 대화 내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봅니다. 미령의 차가운 표정, 재혁의 떨리는 손, 그리고 섬뜩한 대화 내용까지. 보험금 300억 회사도 우리 거고. 미령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립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한숨을 쉽니다. 9살 어린이가 우연히 목격하고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없었다면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어린이의 용기가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구가 찾아낸 스프레이 용기가 제시됩니다. 투명한 증거 봉투 안에 작은 캔이 들어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서도 함께 나옵니다. 이 용기에서 검출된 물질은 스카프에서 발견된 독성 물질과 100% 일치합니다. 피부에 흡수되면 서서히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전문가의 감정에 따르면 사용된 양으로 볼 때 살인 의도가 명확합니다. 검사는 증거 제시를 마치고 자리에 앉습니다. 판사가 재혁의 변호인에게 묻습니다. 피고인 측 변론하십시오. 재혁의 변호인이 일어섭니다. 젊은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말합니다. 피고인 윤재혁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며 배우자의 말에 현혹되어 방조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으며 그로 인한 심리적 결핍이 컸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미령의 변호인도 일어납니다. 중년의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합니다. 피고인 서미령은 남편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 살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일시적으로 아프게 하려 했을 뿐입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가정 형편이 어렵습니다. 검사가 즉시 반박합니다. 사용된 독성 물질의 양과 농도를 볼 때 살인 의도가 명확합니다. 일시적 질병을 유발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또한 피고인 서미령이 주도적으로 계획했다는 증거가 충분합니다. 재판은 몇 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증인 신문도 진행됩니다. 장소라가 증인석에 서서 보험 변경 과정을 설명하고
회사 직원이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증언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원도 나와 독성 물질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합니다. 지우도 증인석에 섭니다. 작은 몸으로 의자에 앉은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목격한 내용을 진술합니다. 저는 할아버지 약을 사러 가다가 우연히 그 집 앞을 지나갔어요. 백구가 갑자기 짖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안을 봤더니 두 사람이 스카프에 뭔가를 뿌리고 있었어요. 회장 할머니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판사가 지우에게 부드럽게 묻습니다. 무섭지 않았니?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위험하다는 걸 알려줘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할머니가 죽을 것 같았어요. 방청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눈물을 닦습니다. 회정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습니다. 지우를 바라보는 회정의 눈빛에는 사랑과 미안함이 가득합니다. 모든 심리가 끝나고 판사는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말합니다. 법정은 휴정되고 사람들은 법정을 빠져나갑니다. 재혁과 미령은 교도관에게 인계되어 구치소로 돌아갑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법정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 카메라도 법정 밖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혁과 미령이 기립합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피고인 서미령과 윤재혁은 300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이며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특히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판사는 잠시 멈추고 피고인들을 바라봅니다. 엄숙한 표정입니다. 다만 피고인 재혁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합니다. 그러나 이는 형을 감경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계속 읽습니다. 피고인 서미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재혁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재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미령은 눈을 감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집니다. 판사는 계속 판결문을 읽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특별합니다. 9살 어린이 한지우 양과 한 마리의 개 백구가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한지우 양은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확보했고 백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여 피해자를 구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양심과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판사는 방청석의 지우를 바라봅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판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이 법정은 한지우 양과 백구의 용기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런 용기가 있기에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재혁과 미령은 교도관에게 인계됩니다. 재혁은 어머니 회정을 바라봅니다. 회정도 재혁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재혁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입술을 움직이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회정도 울고 싶지만 참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숙이고 법정을 빠져나갑니다. 미령도 차가운 표정으로 뒤따라 나갑니다. 미령은 끝까지 회정을 보지 않습니다. 법정 밖 복도에서 기자들이 회정에게 몰려듭니다. 마이크와 카메라가 회정을 향합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집니다. 회장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드님을 용서하실 건가요?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회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엽니다.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늦게 찾은 손녀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며 살겠습니다. 평생 효율과 수익만 따지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이제는 바꾸겠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질문을 쏟아냅니다. 회정은 손을 들어 제지하고 말합니다. 재개발 문제를 바로잡기 전까지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방법을 찾겠습니다. 다만 제 이후 경영권은 전문 최고 경영자에게 맡기고 오너 일가는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재벌 세습은 이제 끝입니다. 기자들은 놀라며 메모를 합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립니다. 이것은 큰 뉴스입니다. 회정은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고 휠체어를 돌립니다. 장소라가 휠체어를 밀고 지우와 만석이 뒤따릅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백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구는 지우를 보고 꼬리를 세차게 흔듭니다. 뛰어와서 지우에게 뛰어오릅니다. 지우는 백구에게 달려가 앉습니다. 백구야,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이겼어. 백구는 혀를 내밀고 숨을 몰아쉽니다. 지우의 얼굴을 핥으며 기뻐합니다. 지우가 백구의 목을 안고 속삭입니다. 백구야, 우리 진짜 큰일 해낸 거 맞지? 할머니도 구하고 나쁜 사람들도 잡았어. 백구는 꼬리를 세차게 흔듭니다. 회정은 두 사람과 한 마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71년을 살며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잃은 것도 많지만 찾은 것도 많습니다. 며칠 후 해진금 속 이사회가 열립니다. 이사들은 회정의 사임을 요구합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회장님, 이번 사태로 회사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주가도 폭락했고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회정은 이사들을 차분히 바라봅니다.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며 말합니다. 저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재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회사를 정상화할 때까지는요. 이것은 제 책임입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사들은 반발하지만 회정은 단호합니다. 회정은 대주주이고 경영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사들은 결국 회정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회정은 더 이상 예전의 차갑고 계산적인 회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을 보는 회장입니다. 회정은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판자촌 주민들을 위한 대책, 지우와의 관계 회복, 그리고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하지만 회정은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곁에 손녀 지우가 있으니까요. 한 달 후 재개발 예정지 앞에 다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분노와 불안이 아니라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회정이 중요한 발표를 한다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임시로 설치된 단상 위에 회정이 섭니다. 더 이상 휠체어가 아닙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지만 스스로 걸어서 단상에 올랐습니다. 회정의 옆에는 지우가 서 있고 지우의 발치에는 백구가 앉아 있습니다.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회정을 맞이합니다. 회정은 마이크를 잡고 주민들을 바라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회정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개발 계획에 대한 새로운 결정입니다. 주민들은 숨을 죽이고 회정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회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판자촌 철거 계획을 전면 철회합니다. 순간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입니다.
회정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대신 새로운 계획을 시작합니다. 원주민 전원 거주를 보장하면서 이 지역을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낡은 집은 새로 짓고 도로는 정비하고 공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눈이 커집니다. 달수가 앞으로 나서며 묻습니다. 회장님, 정말입니까? 우리를 쫓아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쫓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아온 터전입니다. 여기서 계속 사시면 됩니다. 다만 더 좋은 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회사가 돕겠습니다. 회정은 뒤에 준비된 설계도를 펼칩니다. 큰 화면에 설계도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주택, 넓은 도로, 공원, 그리고 큰 건물 하나가 보입니다. 이 건물은 윤준호, 한지우 희망센터입니다. 제 아들이자 지우의 아버지 이름과 지우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이 센터는 주민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정은 센터 구성을 설명합니다. 1층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작업장과 건강관리실이 들어섭니다. 2층에는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과 방과 후 교실이 만들어집니다. 3층에는 주민 카페와 작은 극장이 들어섭니다. 나와 같은 세대의 노후가 외롭지 않게 아이들이 어른을 믿을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이곳이 희망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설계도를 보고 예산 내역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믿기 시작합니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평생 이런 대접 받아본 적 없어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달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또 쇼인 줄 알았습니다. 재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진짜 사람 냄새가 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민들은 박수를 칩니다. 박수 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지우는 할머니 회정의 손을 꼭 잡습니다. 회정도 지우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주민들을 바라봅니다. 공사가 시작됩니다. 낡은 집들은 하나씩 새로 지어지고 도로는 깨끗하게 포장됩니다. 공원에는 나무가 심어지고 벤치가 놓입니다. 희망센터 건물도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주민들은 매일 공사 현장을 지켜보며 기대에 부풉니다. 몇 달 후 공사가 끝납니다. 판자촌이었던 곳은 이제 깨끗한 주택가로 변했습니다. 새 이름도 생겼습니다. 희망마을입니다. 지우와 만석도 새 집으로 이사합니다. 따뜻한 온돌, 깨끗한 화장실, 넓은 거실이 있는 집입니다. 할아버지, 여기 정말 좋아요. 지우는 방방 뛰며 집안을 돌아다닙니다. 백구도 지우를 따라 뛰어다니며 꼬리를 흔듭니다. 만석은 거실에 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평생 판잣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되다니 꿈만 같습니다. 회정은 주말마다 희망마을을 찾아옵니다. 장소라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오지만 검은 세단 대신 작은 승용차를 탑니다. 경호원도 두지 않습니다. 회정은 지우와 만석의 집에 들러 함께 밥을 먹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만든 김치찌개예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회정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먹습니다. 맛은 조금 짜지만 회정은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 지우 솜씨가 대단한데 정말 맛있다. 만석도 웃으며 밥을 먹습니다. 백구는 식탁 아래서 꼬리를 흔들며 세 사람을 바라봅니다. 가족의 식사 시간입니다. 회정은 71년을 살며 이런 평범한 행복을 처음 느낍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과 백구는 함께 희망센터로 향합니다. 센터 건물은 5층짜리로 마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입구에는 큰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윤준호, 한지우 희망센터.
회정은 간판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1층에서는 할머니들이 모여 수공예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느질도 하고 뜨개질도 하고 도자기도 빚습니다. 만든 작품은 센터 입구에서 판매하고 수익은 할머니들이 나눠 가집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할머니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회정은 더 이상 차갑고 무서운 재벌 회장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친근한 이웃 할머니입니다. 2층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넓은 도서관에는 수천 권의 책이 가득합니다. 방과 후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칩니다. 무료입니다. 회정이 모든 비용을 댑니다. 3층 카페에서는 주민들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창밖으로 마을 전경이 보입니다. 예전 판자촌 모습은 사라지고 깨끗한 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회정과 지우, 만석은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백구도 함께 따라갑니다. 옥상에는 벤치 몇 개가 놓여 있고 난간에는 화분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갑니다.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봅니다. 백구는 회정과 지우 사이에 앉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침묵입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엽니다. 할머니, 저 이제 여기서 사람들 사연도 들어주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사람도, 할머니처럼 외로웠던 사람도 도와주고 싶어요. 회정은 지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이곳이 그런 이야기를 품는 곳이 되면 좋겠구나. 지우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다시 살 수 있었어. 만석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우야,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백구는 회정의 무릎에 턱을 올립니다. 회정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백구야, 너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기 없었을 거야. 백구는 꼬리를 흔듭니다. 저 멀리 골목 어귀가 보입니다. 예전에 재개발 현수막이 걸려 있던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는 희망마을이라는 예쁜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석양이 마을 전체를 붉게 물들입니다. 지붕들, 도로들, 공원의 나무들이 모두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회정은 이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71년을 살며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을 했다고. 할머니, 저기 봐요. 지우가 하늘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새떼가 날아갑니다. 자유롭게, 평화롭게 날아가는 새들입니다. 세 사람은 새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마을에 불이 하나둘 켜집니다. 집집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희망센터에도 불이 켜집니다. 회정은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습니다. 조금 더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손녀와 백구 곁에 있고 싶습니다. 백구는 갑자기 일어나 난간 쪽을 향해 걸어갑니다. 멀리 어두운 골목 쪽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잠깐입니다. 백구는 다시 돌아와서 지우와 회정 옆에 꼭 붙어 앉습니다. 회정의 무릎 위에 고개를 올립니다. 이제 백구가 지킬 대상이 생겼습니다. 이 집을, 이 사람들을 백구가 지킬 것입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게, 아무도 슬프지 않게. 백구는 눈을 감으며 생각합니다. 지우는 백구를 안으며 속삭입니다. 백구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자.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너도 나도. 우리 가족이야. 회정은 지우의 어깨를 안습니다. 만석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습니다. 행복한 눈물입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그 스카프를 물어뜯던 백구의 울부짖음이 한 노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9살 소녀의 용기가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 마을을 바꾸고
한 가족의 노후를 바꿨습니다. 회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준호야, 내 딸 잘 키울게. 약속한다. 바람이 살랑 불어옵니다. 마치 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회정은 미소를 지으며 지우를 더 꼭 안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희망마을의 밤은 평화롭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불안도 없습니다. 오직 따뜻함과 희망만 있을 뿐입니다. 세 사람과 한 마리의 개가 만든 기적입니다. 화면은 천천히 희망센터 건물 전체를 비춥니다. 불이 켜진 창문들, 간판의 이름, 그리고 옥상에 앉아 있는 세 사람과 백구의 실루엣. 카메라는 점점 멀어지며 마을 전체를 담습니다. 새로 지어진 집들, 깨끗한 도로, 공원의 나무들. 이곳은 이제 희망마을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곳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백구와 지우, 그리고 변화한 회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백구 같은 존재가 있나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실버인생극장